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원작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유명한 이야기, 인어공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여울 작가님이 쓴 칼럼이었어요. 이분이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원작의 소중함에 대해 강의를 이제 할 때 인어공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알록달록 예쁘고 어쨌든 해피엔딩이라서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래도 원작에는 있고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것에 대해 막 열광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원작을 읽어오는 것조차 잘 안 해왔나 봐요. 요즘 책을 직접 읽지 않아도 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제 작가님은 수업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예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낭독을 하는 것으로요. 그렇게라도 이제 대학생들에게 원작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저 역시도 이렇게 한참 어른이 되고 제가 어린이 문학과 친해지면서 인어공주 원작을 보게 되었죠. 사실 서점에 가서 인어공주 책을 찾아보면 어린이용으로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완역이 아닙니다. 내용을 축약하여 그림과 함께 출판한 책들이 대다수입니다. 완역은 일단 내용이 길어서 그대로 그림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축약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축약한 책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작품을 이미 자신들은 읽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원작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훌륭한 그 많은 작품들, 고전이라 불리우는 것들, 또 세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작품들이 괜히 고전이다, 명작이다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축약된 것들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실제로 작가 안데르센도 자신이 쓴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인어공주를 가장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이 이제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인어공주가 인간의 사랑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런데 축약본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책들에는 인어공주가 왕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가족들과 헤어져 바닷속 왕국 나오고 또 혀를 잘리고 대신 다리를 얻고 그렇게 왕자 곁으로 와서도 결국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는 이제 그런 얘기로 알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많죠. 원작을 보면 이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인어공주를 정말이지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소리내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소리내어 읽으려면 1시간 정도를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또 녹음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런 것도 여러 번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읽어준 것도 듣고 아무튼 10번 이상 이제 인어공주를 감상했는데 감상할 때마다 가장 최근에 감상할 때는 다른 분이 천천히 읽어준 거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거를 들었는데 그 전에 그 느낌하고 굉장히 좀 다른 더 훨씬 커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굉장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낸 어떤 영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어공주를 제가 조금 이제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분이지만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어공주 이제 앞부분은 인어공주가 사는 바닷속 왕궁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떻게 이렇게 바닷속 세상을 직접 다녀온 것처럼, 아니 거기서 살아본 것처럼 묘사를 했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인어공주는 그러니까 주인공 인어공주는 6명의 공주들 중에 막내예요. 여기서 본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막내는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다. 언니 공주들은 난파한 배에서 주워온 진귀한 물건들을 보고 즐거워했지만 막내는 해님처럼 붉고 예쁜 꽃 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만을 탐냈다. 그 조각은 배가 침몰하면서 바다 밑으로 내려온 것인데 눈처럼 흰 돌로 조각된 아름다운 소년상이었다. 네, 소년상. 이 대리석 조각을 탐냈다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섯공주는 이제 15살 생일날이 되면 바다 위로 나가서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언니들이 5명의 언니들이 바깥 세상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도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면 드디어 제일 큰 공주가 15살이 되어 바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큰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달빛을 받으며 고요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황홀했다고 말했다. 수백 개의 별 같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휘황찬란한 큰 도시, 음악과 마차와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교회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했다. 막내 공주는 귀를 쫑긋하고 언니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막내 공주는 어서 그곳에 가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후 막내 공주는 창가에 서서 검푸른 물결을 통해 위를 올려다볼 때면 떠들썩한 큰 도시를 상상했다. 그러면 교회 종소리가 바다 밑까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그 다음 해에는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는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에 보랏빛과 장밋빛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야생 백조들이 구름보다 더 빠르게 지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매우 환상적이었다. 백조들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흰 베일처럼 보였다. 둘째 공주는 태양을 향해 헤엄쳐 갔다. 그러나 해는 곧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바다와 구름을 물들였던 장밋빛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자매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셋째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갈 차례였다. 셋째는 바다로 흘러드는 넓은 강을 따라 헤엄쳐 올라갔다. 포도 넝쿨이 우거진 푸른 언덕이 멀리 보였고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숲 사이로는 궁전과 대저택들이 힐끔힐끔 보였다. 숲속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다. 셋째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얼굴을 식히려고 물속을 들락거렸다. 좁은 시내에서는 아이들이 발가벗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공주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그때 작고 검은 동물이 다가왔다. 개였다. 하지만 공주는 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개는 공주를 보더니 갑자기 사납게 지저댔다. 너무 놀라 간이 콩알만해진 공주는 얼른 바다 속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나 공주는 찬란한 숲과 푸른 언덕과 물고기 꼬리가 없이도 헤엄을 잘 치던 귀여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다음 해에 넷째 공주의 차례가 되었다. 겁이 많은 넷째 공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곳도 육지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그 위로
유리로 만든 종처럼 펼쳐진 하늘도 보였으며 지나가는 배들도 보였다. 먼 곳을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날아가는 한때의 갈매기처럼 보였다. 여기저기서 돌고래들이 즐겁게 제주를 넘었고 거대한 고래들은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 수백 개의 분수를 만들었다. 이제 5째 공주의 차례가 왔다. 그 공주의 생일은 마침 겨울이어서 다른 공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새파란 바다 위에는 진주처럼 새하얀 빙산들이 떠다녔다. 사람들이 지은 교회 종탑보다 더 크고 높은 빙산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며 근사하게 서 있었다. 공주는 가장 큰 빙산 위로 올라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앉았다. 배들은 빙산이 무서운 듯 빙산을 멀리 돌아서 쏜살같이 달렸다. 저녁이 되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 빙산들이 위로 치솟으며 요동칠 때마다 붉은 번갯불이 빙산을 발갛게 물들였다. 배들은 무서워서 돛을 말아 올렸지만 공주는 떠다니는 빙산 위에 조용히 앉아 푸른 번갯불이 지그재그를 그리며 바다 위로 쏟아지는 것을 구경하였다. 처음에 바다 위로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공주들은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 때나 바다 위에 갈 수 있게 되자 차츰 시큰둥해졌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바다로 돌아오고 싶어 했고 바닷속 집이 제일 아름답고 편하다고 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5 공주는 가끔 서로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물 위로 오르곤 했다. 공주들의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는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공주들은 배로 다가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노래했다. 배가 가라앉더라도 두려워 말라고 말이다. 하지만 선원들은 인어공주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다. 노랫소리를 그저 폭풍이 윙윙거리는 소리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해도 모두 죽은 시체가 되어 영궁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닷속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지 못했다. 언니들이 모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물 위로 올라가고 나면 막내 공주는 그런 언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남아 울고만 싶었다. 하지만 인어공주에게는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울 수도 없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그럼 저 위 세상과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텐데.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막내 공주가 15살이 되었다. 이제 막내 공주가 이제 나갈 차례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보면 드디어 공주는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거품처럼 가볍게 물 위로 떠올랐다. 공주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막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에 물든 구름이 장미꽃처럼 붉었고 저녁 별들은 어스름한 황혼빛에 아름답게 반짝였다. 바다는 아주 평온했으며 공기는 신선하고 온화했다. 바다 위에는 3개의 돛대를 가진 큰 배가 떠 있었는데 바다가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기 때문에 돛이 1개만 펼쳐져 있었다. 선원들이 한가로이 갑판 위에 앉아있는 배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어둠이 밀려들자 배에 수백 개의 화려한 등불이 밝혀졌다. 마치 공중에서 만국기가 나부끼는 것처럼 화려했다. 인어공주는 선실 창문으로 헤엄쳐갔다. 파도가 일렁여 몸이 치켜 들릴 때마다 맑은 유리창 안이 들여다 보였다. 선실 안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젊은 왕자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왕자는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그날은 마침 왕자가 16살이 되는 날이어서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춤을 추다가 왕자가 선실 밖으로 나오자 수백 개의 불꽃을 쏘아 올렸다. 그 빛에
바다가 대낮처럼 환해지자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 얼른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공주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불꽃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인어공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었다. 거대한 해들이 사방으로 불꽃을 튀기고 화려한 개똥벌레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화려한 광경이 잔잔한 바닷물에 반사되어 황홀했다. 환한 불꽃이 배를 비추자 배에 있는 아주 작은 밧줄까지도 훤히 다 보였다. 감미로운 음악이 맑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미소 짓던 왕자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던가. 밤이 깊어갔다. 그러나 인어공주는 배에서, 아니 아름다운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화려한 등불이 모두 꺼지고 불꽃도 더 이상 공중으로 날아오르지 않았으며 대포 소리도 멎었다. 하지만 바다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끙끙거리고 으르렁거렸다. 인어공주는 아직도 선실 창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배 안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돛이 활짝 펴지고 웅장한 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때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멀리서 번개가 쳤다. 곧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닥칠 기세였다. 선원들은 재빨리 돛을 접어 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는 울부짖는 바다를 계속 달렸다. 파도가 산처럼 높게 일어 금방이라도 돛대를 덮칠 것 같았지만 배는 백조처럼 높은 파도 사이에 가라앉았다가 파도를 타고 높이 치솟곤 했다. 인어공주에게는 이런 광경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마침내 배가 신음소리를 내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두꺼운 선판이 강한 물살에 부서지고 큰 돛대가 갈대처럼 힘없이 부러졌다. 순간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갔다. 인어공주는 그제야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인어공주도 여기저기에 떠다니는 배 파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그때 다시 번개가 치면서 사방이 환하게 드러났다. 선원들은 침몰하려는 배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왕자는 보이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그때서야 배가 두동강이 날 때 왕자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던 광경이 떠올랐다. 인어공주는 이제 왕자와 함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몹시 기뻤다. 하지만 곧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왕자가 궁전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죽어 있을 것이다. 왕자를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인어공주는 이렇게 생각하며 어지럽게 널려있는 배 조각들을 헤치고 왕자를 찾아 헤맸다. 잘못하여 배 조각에 부딪히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말이다. 인어공주는 바닷속 깊숙이 잠수했다가 파도를 뚫고 이리저리 헤맨 끝에 어렵게 왕자를 찾아냈다. 왕자는 모진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기진맥진해 있었다.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두 눈은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가 아니었다면 왕자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밖으로 나오게 떠받치고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바다를 표류했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다. 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태양이 솟아올라 바다를 붉게 물들였으며 왕자의 두 뺨도 햇빛을 받아 발그레해졌다. 하지만 두 눈은 아직도 감겨 있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왕자는 바닷속의 작은 정원에 서 있는 조각상 같았다. 인어공주는 다시 왕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이어 육지가 보이고 백조떼가 누워있는 것처럼 하얀 눈으로 덮인 높은 산이 보였다. 해변 근처에는 아름답고 푸른 숲이 있었고
그 옆에는 교회나 수도원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서 있었다. 정원에는 레몬나무와 오렌지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문 앞에는 키 큰 종려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곳 바다는 만을 이루고 있어 물결은 잔잔했지만 아주 깊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희고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 해변으로 가 따뜻한 햇볕 속에 왕자를 눕혔다. 그때 하얀 건물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니 처녀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인어공주는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 물 위로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다. 그리고는 물거품으로 머리와 목을 숨기고 가엾은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이제 인어공주가 이제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니까 그 건물 속에서 어떤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왕자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인어공주는 날마다 그 앞으로 와가지고 그 건물 근처로 와서 왕자가 누워있던, 자기가 왕자를 눕혔던 곳으로 이제 올라가서 왕자가 혹시 나오나, 왕자를 혹시 볼 수 있나, 날마다 오지만 왕자는 한 번도 볼 수가 이제 없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인어공주는 점점 사람이 좋아졌다. 바다 속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구름보다 더 높은 산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지와 숲과 들판은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다운가? 인어공주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았으나 언니들은 공주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바닷속에 사는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게 되나요? 그들도 죽는단다. 우리보다 생명이 훨씬 더 짧지. 우리는 300년까지도 살 수 있지. 우리에겐 무덤도 없고 죽으면 물거품으로 변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불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단다. 우리는 해초와 같아서 일단 꺾이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지. 하지만 인간은 다르단다.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된 후에도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영혼은 맑은 공기를 뚫고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간단다. 우리가 물 위로 떠올라 인간 세계를 보듯이 인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찬란한 곳으로 올라가지. 우리에겐 왜 불멸의 영혼이 없나요?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이 되어 별 너머에 있는 찬란한 세계에 가볼 수 있다면 제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어요. 인어공주가 애처롭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다. 우리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단다. 제가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바다 위를 떠다니겠죠? 파도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붉은 해도 보지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나요? 영혼을 얻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단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부모보다도 널 더 사랑하게 되어 오직 너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가능하지. 그 사람이 신부님 앞에서 죽어서나 살아서나 진실로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 그의 영혼이 네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단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너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꼬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흉측하게 생각하지. 그들은 다리라는 튼튼한 버팀대를 가지고 있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한단다. 인어공주는 한숨을 쉬며 슬픈 얼굴로 자기의 꼬리를 바라보았다. 자, 기운 내렴. 우린 3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잖니?
그건 참으로 긴 시간이란다. 그 후에는 더 편히 쉴 수 있단다. 자, 오늘 저녁에 궁중무도회를 열자꾸나. 할머니가 손녀를 달래며 말했다. 할머니는 무도회를 열어서 이제 막내 인어공주가 그 무거운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밝고 그런 막내로 돌아오기를 바란 거겠죠. 그렇지만 막내는 그 무도회, 아무리 신나는 무도회여도 계속 그 왕자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도회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이제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야. 틀림없이 왕자가 탄 배일 거야. 내게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왕자 말이야. 꼭 왕자를 얻고 말 테야.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래, 언니들은 지금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몰래 마녀에게 가봐야지. 무섭긴 하지만 왕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상관없어. 어쩌면 마녀가 도와줄지도 몰라. 인어공주는 정원을 빠져나와 사납게 날뛰는 소용돌이로 갔다. 마녀는 바로 그 소용돌이 뒤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물거품이 이는 물레바퀴처럼 물살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내던져버리는 곳이었다. 공주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소용돌이로 뻗은 길에는 꽃은커녕 해초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며 삭막한 회색 모래밭뿐이었다. 마녀의 집에 가려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렁도 건너야 했다. 마녀의 집은 그 너머에 있는 이상한 숲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숲에 있는 나무와 꽃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인 두 종류들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흙에서 자라는 수백 개의 머리가 달린 뱀 같았다. 가지들은 끈적끈적한 긴 팔 같았고 손가락은 나긋나긋한 벌레 같아서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따로따로 유연하게 움직였다. 무엇이든 일단 그 소나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인어공주는 너무도 무서워서 그 앞에 멈춰 서고 말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굳어져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자 다시 용기가 생겼다. 공주는 두 종류에게 잡히지 않도록 팔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두고 사방으로 뻗어있는 유연한 가지들 사이로 헤엄쳐 나아갔다. 두 종류의 수많은 팔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인간들의 하얀 해골, 육지 동물의 해골, 배에서 나온 노, 방향타, 상자, 두 종류가 목졸라 죽인 작은 여자 인어 등이 끼어 있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이윽고 거대한 늪지가 나왔다. 크고 살찐 물뱀들이 수렁 속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흉측한 황갈색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늪지 한가운데에는 난파당한 인간들의 해골로 지은 집이 서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마녀가 사는 집이었다. 마녀는 사람들이 카나리아에게 먹이를 주듯이 손에 모이를 담아 두꺼비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징그럽게 생긴 물뱀들을 아가라고 부르며 자신의 가슴으로 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인어공주를 보자 마녀가 말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만 넌 네 고집대로 할 테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걸, 꼬마 공주님. 그래도 네 물고기 꼬리를 없애고 인간들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싶겠지? 그 젊은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마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 바람에 마녀에게 붙어있던 두꺼비와 뱀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여기저기에서 꿈틀거렸다. 아무튼 내 맞춰 잘 왔다. 내일 해가 떠오르면 1년 동안은 널 도울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물약을 만들어줄 테니 그걸 가지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육지로 올라가 마시거라. 그러면 네 꼬리가 줄어들어 인간의 다리로 변할 거야. 날카로운 칼날이 몸을 뚫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만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면 황홀해서 넋이 나갈 거야.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하지. 그래도 괜찮다면 도와주마. 괜찮아요. 어떤 고통도 참겠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생각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인간의 몸을 얻으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단다. 다시는 네 언니들과 아버지가 사는 왕궁으로 내려올 수 없어. 그리고 왕자가 자기 부모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도 얻을 수 없지. 결국 네 심장은 산산이 부서져서 물거품이 되고 말아. 그래도 괜찮아요. 인어공주는 백지장처럼 얼굴이 하얘지며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지. 넌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소리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물약을 얻으려면 그 값으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네 목소리에 내 피를 섞으면 양날이 선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를 가져가 버리면 저에겐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아한 걸음걸이, 그윽한 두 눈. 이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어. 아직도 그럴 용기가 있니? 자, 네 작은 혀를 내밀어라. 잘라야 하니까. 그러면 약효가 좋은 물약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세요. 마녀는 마법의 물약을 끓이려고 불 위에 솥을 얹었다. 깨끗한 건 좋은 거지. 마녀는 이렇게 말하며 뱀을 꼬아서 솥을 닦았다. 그리고는 자기 가슴을 칼로 찔러 검은 피를 몇 방울 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끔찍한 형상을 그리며 김이 무럭무럭 솟아올랐다. 마녀가 솥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솥은 악어가 우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다. 드디어 물약이 완성되었다. 약은 아주 맑은 물 같았다. 자, 이제 네 혀를 다오.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싹둑 잘랐다. 이제 인어공주는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숲을 빠져나갈 때 두 종류들이 널 잡으려고 하면 이 물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 그러면 두 종류들의 팔다리가 산산조각이 날 거야. 그러나 인어공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두 종류들은 인어공주가 손에 든 반짝이는 물약을 보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래서 숲과 늪과 소용돌이 속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언니들이 있는 왕궁 무도회장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모두들 잠이 든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떠나면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살그머니 정원으로 들어가 언니들의 꽃밭에서 꽃 한 송이씩을 꺾었다. 그리고는 궁전을 향해 수천 번이나 키스를 보낸 후 검푸른 물 위로 떠올랐다. 아직 해는 자고 있었지만 달빛은 휘황찬란했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사는 궁전의 아름다운 대리석 계단으로 다가가 마법의 물약을 마셨다. 양날이 달린 날카로운 칼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도 뒷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